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니나, 책니나TV입니다. EBS 다큐프라임 세계 문명사 대기획, 강대국의 비밀이 강자의 조건이란 책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2부 세계제국 몽골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획 EBS 미디어, 지은이 이주희, 편엔 곳 주식회사 MID 미디어, 편엔이 최종현. 세계제국 몽골 제국의 유럽 침공, 제국의 이방인들, 칭기즈칸의 등장, 이케 몽골 울루스 편에 이어서 오늘은 수도사 루브룩, 카라코름의 종교토론, 팍스 몽골리카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책니나TV 많이 응원해주세요. 수도사 루브룩. 이제 다시 몽골 침공 직후의 유럽으로 돌아가 보자.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몽골군이 갑자기 사라지고 나서 유럽인들은 또 다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혹시 몽골인들이 다시 돌아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었다. 지난번에는 패배했지만 다시 쳐들어오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기엔 패배의 충격이 너무 압도적이었다. 또 유럽인들은 몽골인들에 대해 자신들이 너무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용도 훈련시켜서 데리고 다닌다는 풍문이 있었던 것처럼 유럽인들에게 몽골은 너무 두렵고 너무 낯선 존재였다. 결국 프랑스의 왕 루이 9세는 몽골 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몽골 제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절을 파견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프란체스코파 수도사였던 기욤 드 루브르기 사절로 선택되었다. 1253년 프랑스 왕은 몽골에 사절을 보냈습니다. 왕은 기욤 드 루브르그를 파견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몽골까지 여행했습니다. 칭기스칸의 손자로 권력을 장악한 새로운 칸, 뭉케 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외교사절인 동시에 스파이였습니다. 프랑스 왕에게 몽골에 관한 정보를 가져다 줄 심산이었습니다. 몽골이 군대를 조직하는 방식과 몽골의 의도와 계획, 생활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몽골에 관한 아주 중요한 정보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몽골인이 기독교로 개종해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몽골인은 이미 기독교에 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뭉케칸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소르카타니 베키는 몽골인이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루브룩은 대체로 두 가지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공식적인 임무는 물론 몽골 제국과의 우호 증진이며 동시에 몽골 제국의 칸을 기독교도로 개종시키는 것이었다. 몽골의 칸을 기독교도로 개종시킨다는 목표가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는 얼핏 황당한 임무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우선 몽골 초원에는 이미 많은 기독교도들이 살고 있었다. 특히 과거 칭기즈칸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옹칸의 케레이트족은 기독교도가 많기로 유명했다. 이들은 오래전에 동방으로 전파된 네스토리우파 기독교도였는데 자신들을 사도 도마의 후계자로 여겼다. 루브룩이 몽골을 방문할 당시의 칸이었던 뭉케 칸의 어머니 소르카타니도 케레이트족 출신이었으므로 일찍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따라서 뭉케 칸을 기독교도로 개종시키는 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다. 물론 유럽인들이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뭉케 칸을 기독교도로 개종시키려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유럽인들에겐 동방으로 간 기독교도의 왕 프레스터 존에 대한 전설이 있었다. 이 전설을 확대 해석하여 혹시 몽골의 칸이 프레스터 존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는 했다. 당시 몽골에 네스토리우파 기독교가 많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전혀 엉뚱한 전설은 아닌 셈이다. 뭉케 칸이 기독교도로 개종한다면 유럽인의 입장에서는 몽골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는 점 외에 또 다른 이점을 기대할 수 있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몽골의 세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던 13세기는 아직 십자군 전쟁의 시대였다. 그런데 1095년에 시작된 십자군 전쟁은 13세기 중반인 이 시대에 접어들며 유럽의 수세로 바뀌어 있었다. 예루살렘은 도로 빼앗기고 지중해에 면한 해안선 일대의 몇몇 도시를 겨우겨우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 당시 십자군의 현실이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만약 몽골 제국이 십자군에 동참해준다면 유럽인으로서는 이슬람 국가들을 한 번에 휩쓸어 버릴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었다. 루브르그의 두 번째 임무는 칸의 개종에 실패하더라도 몽골 제국의 실태를 자세히 정찰하여 혹시 몽골군이 유럽을 다시 침공할지 어떨지, 몽골군의 정확한 숫자와 전략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이 두 번째 임무 때문에 루브르그는 당시 몽골 제국의 제도와 풍습 등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남기려고 노력했다. 덕분에 우리는 13세기 몽골 제국에 대한 가장 자세한 정보를 루브르그의 기록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1253년 프랑스를 출발한 루브르그는 수천 킬로미터의 여행에 나섰다. 콘스탄티노플을 지나 중부 유럽을 거치는 여행길은 무척 오래 걸린 모양이지만 그럭저럭 볼가 강변에 도착하자 루브르그는 몽골 제국에 거의 다 온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루브르그에게는 아직도 4,000km가 넘는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도 루브르그에게 다행인 것은 이 지점부터는 몽골 제국이라는 단일한 제국의 영토였다는 점이다. 단일한 통치 권력이 안전을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브르그는 그때까지의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몽골 제국의 수도를 향해 여행할 수 있었다. 결국 콘스탄티노플을 떠난 지 6개월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가 당도한 곳은 초원위에 건설된 몽골 제국의 수도 카라코룸이었다. 루브르기 카라코룸에 도착했을 때 칭기즈칸의 세 번째 후계자 뭉케칸은 신하들과 함께 몇 마일 떨어진 초원에 머물고 있었다. 당시의 몽골식 표현을 빌리자면 활시만큼 떨어진 곳이었다고 한다. 몽골 제국의 칸은 세계 제국의 지배자가 된 뒤에도 아직 유목민의 삶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초원을 돌아다니며 천막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칸의 천막에 도착한 루브르그는 곧 문 앞으로 안내되었다. 이어서 칼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다리와 가슴, 팔까지 온몸을 수색한 후 문에 걸려있는 양탄자를 열어주었다.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 신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던 뭉케칸의 모습이 보였다. 루브르그 일행은 칸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고 칸과 신하들의 회의를 지켜보게 되었다. 잠시 후 뭉케칸이 손님들에게 관심을 돌렸다. 칸의 앞에 불려나가자 루브르그는 유럽에서 가지고 온 선물을 내밀었다. 성경이었다. 몽골인들은 낯선 물건에 대해 두려움을 나타내기보다는 호기심을 품는 경우가 많았다. 칸도 성경에 호기심을 보였다.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루브르그는 이것은 신의 말씀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성경을 몇 차례 들추어 본 후 칸이 대답했다. 신이 인간에게 5손가락을 주신 것처럼 인류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다. 너희들에겐 경전을 주셨고 우리에겐 예언자를 주셨다. 우리는 예언자의 말씀 아래 보호받는다. 그리고 평화롭게 지낸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방식에 맞게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이 대답이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그리고 문화적 다원성에 대한 몽골인의 대답이었다. 아마도 루브르그는 뭉케칸의 대답을 듣는 순간 칸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자신의 시도가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을 것이다. 이들은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랐다. 루브르기 칸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한 것은 뭉케칸이라는 한 개인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구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뭉케칸은 제국의 지배자이다. 따라서 뭉케칸을 개종시키면 기독교가 몽골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칸에게 기독교를 설파하고자 한 것이다. 당시 유럽에서는 지배자의 종교가 곧 국가의 종교였다. 지배자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교도였고 당연히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했다. 이건 루브르에게 너무 당연한 상식이었다. 그런데 뭉케칸은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없었다. 뭉케칸은 종교는 각 공동체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비록 칸이라 할지라도 피지배자들에게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칸 한 사람을 기독교도로 개종시키는 것은 정말 칸 개인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만다. 아무리 애써서 칸을 개종시켜도 기독교가 국교가 될 수 없다면 개종시킨 보람이 없어지는 것이다. 루브르그의 첫 번째 임무는 시작부터 실패할 운명에 처한 셈이다. 카라코룸의 종교 토론. 며칠 후 수도 카라코룸으로 돌아오는 칸의 일행을 따라 루브르그는 카라코룸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루브르그는 당시 어떤 세계에서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을 만난다. 그곳은 모든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용의 땅이었다. 우선 도시의 구조 자체가 다종교, 다문화를 전제로 해서 구성되어 있었다. 남서쪽에는 칸의 궁전이 있었고 중앙에는 중국인들과 무역상들을 위한 거리가, 북쪽엔 이슬람 교도들의 거주지가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슬람 교도들이 거주지를 지나서 북쪽 끝으로 가야 기독교인들을 위한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교회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슬람 교도들의 거주지를 지나가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일요일이 되면 기독교도들이 단체로 이슬람 거리를 지나 교회로 갔다. 그것도 충돌을 두려워하면서 조심스럽게 간 게 아니라 십자가를 앞세우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지나갔다. 찬송가를 부르며 이슬람 거리를 지나는 기독교도들에게 이슬람 교도들은 어떤 공격도 하지 않았다. 21세기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이슬람 교도들이 집단 거주지를 찬송가를 부르면서 지나가는 행위나 기독교도들의 집단 거주지를 코란을 암송하면서 지나가는 행위는 아마 상당한 각오를 필요로 하는 행위일 것이다. 하지만 13세기 몽골 제국에서는 어떠한 각오를 할 필요도 없었다. 간혹 이런 장면을 만나면 인류는 진정 진보하고 있는가에 대해 회의가 생기기도 한다. 루브르그는 카라코룸에서 1253년의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도 구경할 수 있었다. 임하소서 성령이여 라는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칸은 기독교도인 어머니와 함께 교회 미사에 참석했다. 칸의 부인인 카툰 황후도 미사에 참석했다. 미사가 끝나자 칸은 사제들과 함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고 카툰은 손님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루브르그에게도 옷감이 선물로 주어졌다. 하지만 루브르그는 사양했다. 초원의 문화에 의해 변진을 된 기독교 의식에 기분이 언짢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카툰은 루브르그의 거절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루브르그가 동행했던 통역이 이 값비싼 옷감을 빼돌렸기 때문이다. 훗날 옷감은 키프로스에서 이탈리아 상인에게 비싼 값으로 넘어갔다. 몽골인은 모든 다양한 종교가 모이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슬람 모스크와 불교 사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카라코룸에는 소림사 지부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과 정령 숭배자, 무당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작은 공동체에 살았습니다. 큰 도시든 작은 도시든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이런 장소는 없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종교,
언어를 가진 이들이 모여 하나의 법 아래서 평화롭게 공존하며 절대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뭉케칸은 해가 바뀐 1254년이 되도록 루브르크에게 공식적인 아련을 허락하지 않다가 5월 24일에야 아련을 허락했다. 칸을 아련하기 위해 궁전에 도착한 루브르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국적인 모습이 가득했고 매우 우아하면서도 독특한 양식들이 줄지어 있었다. 루브르크는 이곳에서 부셰라는 사람을 만난다. 파리 출신의 금 세공장인 부셰는 몽골군이 헝가리를 침공했던 지난 1241년에 몽골군의 포로가 되어 카라코룸으로 왔다. 그리고 부셰가 칸을 위해 만든 걸작을 구경하게 된다. 은으로 만든 4m 높이의 나무였다. 루브르크는 파리의 장인 기욤 부셰는 위대한 걸작을 만들었다. 그 뿌리에는 4마리의 은사자가 자리 잡고 있다. 도구만 뱀이 나무를 휘감고 있었다. 포도주와 맑은 말젓, 꿀로 만든 음료, 쌀로 빚은 술이 흘렀다. 북쪽의 높은 곳에 칸의 자리가 있어 어느 곳에서도 그를 볼 수 있었다. 3계단 높은 곳에 마치 신처럼 칸이 앉아 있었다. 라고 기록했다. 당시 카라코룸에는 부셰 외에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몽골의 정복 전쟁에 따라 고향을 떠나 머나먼 몽골 초원으로 끌려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그들에 대한 대우는 매우 좋은 편이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했던 만큼 카라코룸에 있는 궁전과 주택들도 모두 화려한 색깔과 다양한 문양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런 화려한 궁궐과 주택을 건설하는데도 물론 투르크, 유럽, 중국, 아랍, 페르시아 등 여러 나라의 뛰어난 건축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다양한 집단과 민족들이 거주하였던 카라코룸은 국제적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건재했을 때 카라코룸에는 다양한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카라코룸에서 조화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매우 흥미로웠던 이 시기에 주민들은 몽골 제국의 구성원이 되었고 피정복민의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시가 점령되면 그곳의 장인들은 전리품으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죽지 않고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따라서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여야만 했습니다. 카라코룸의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에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지요. 이렇게 카라코룸은 역동적인 신생제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시기였습니다. 카라코룸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 출신의 한 금 세공인 음료, 마유주를 내뿜는 은으로 만든 나무를 제작하였습니다. 카라코룸의 이와 같은 기회는 산재했고 무엇이든 가능했습니다. 전 세계를 계승받은 몽골 제국의 칸들은 언제나 최고를 추구하였으며 국민들에게 이 모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흥미진진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유럽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이 시기를 매우 흥미진진하게 보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련장에 들어서자 칸은 여러 종교의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루브르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요구했다. 루브르크는 이러저러한 몇 마디 설명을 한 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율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무슬림 성직자인 이맘이 곧바로 질문을 퍼부었다. 아니 세상에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오? 루브르크로서는 매우 곤란한 토론이었을 것이다.
카라코름에 오기 이전에 루브룩은 한 번도 이교도들과 진지한 종교적 토론을 벌인 적이 없었다. 신학적 논쟁을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같은 기독교도 간에만 가능한 일이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유럽의 3대 기사단 중에 템플 기사단이라는 조직이 있다. 중세 기사단은 모두 수도사이기 때문에 이들도 루브룩처럼 수도사였다. 그런데 이 템플 기사단의 제1계명이 이교도는 보는 즉시 죽인다 였다.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죽이는 것이 계율일 정도니 비기독교와의 종교 토론 따위는 아마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서부터 토론을 시작하는 것은 루브룩에게는 매우 낯선 상황이었다. 기본적인 전제를 공유하지 않으면 토론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결국 루브룩은 이 낯선 토론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뭉케칸 앞에서의 종교토론 이후에도 루브룩은 몇 차례의 종교토론에 참석했다. 사실 몽골 제국에서는 마치 씨름 시합을 여는 것처럼 종교토론이 열리고는 했다. 다양한 종교인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씨름 시합처럼 3명의 심판이 토론회를 이끌었는데 그들은 기독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로 이루어져 있었다. 몽골족은 종종 야만인들로 비춰지곤 합니다. 하지만 몽골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듯이 야만이라는 표현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몽골인들의 여가 활동을 보면 그들이 야만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몽골의 여가와 관련된 기록들은 이들이 학문적으로 토론을 벌이면서 여가를 보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학문적 토론을 즐겼다는 뜻입니다. 토론의 주제로 종종 종교가 선정되었는데 예를 들면 불교를 주장하는 사람과 기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욤드 루브룩도 이 종교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몽골의 토론과 관련된 아주 다양한 자료들이 몽골 제국의 성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민족은 복싱을 좋아할 수도 있고 로마 사람들의 경우에는 검투사에 빠져 있었지요. 몽골의 경우에는 종교적 토론을 즐겼습니다. 이 사실은 몽골인들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하고 몽골인들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교적 토론은 일상적으로 벌어졌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1회전에서 루브룩은 중국 북부에서 온 불교 승려와 토론을 벌였다. 승려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부터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한 덕인지 루브룩은 이번엔 좀 더 날카로운 대답을 할 수 있었다. 루브룩은 불교 승려가 잘못된 질문을 던졌으며 첫 번째 질문은 만물의 근원인 하느님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3명의 심판은 루브룩의 승리를 선언했다. 씨름 시합의 한 회가 끝날 때마다 선수들이 마유주를 마시는 전통에 따라 토론자들도 한 회가 끝날 때마다 마유주를 한 사발씩 들이켰다. 토론이 계속되었지만 종교 토론의 특성상 다른 종교의 우위를 인정하는 토론자는 나오기 어려웠다. 결국 회가 거듭될수록 토론자들은 술에 취하기 시작했다. 서로를 납득시키지 못한 채 술기운이 오르자 기독교도들은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를 부르지 않는 무슬림은 코란을 큰 소리로 암송해서 이에 맞섰다. 불교도는 조용히 명상에 들어갔다. 카라쿠룸이 몽골의 수도였던 시절에 다른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가 한 도시에 공존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세계에도 기독교인과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한 규제를 받으며 과도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당시 이슬람 통치 아래서 불교나 힌두교는 금지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더 심각했습니다. 종파가 다르다며 같은 기독교인을 죽였습니다. 같은 원칙에 동의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살 권리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매우 관용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카라코룸에 와서 이슬람교도가 기독교인과 이야기해야만 한다는 걸 목격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불교도와 대화를 나눠야만 했습니다. 불교도는 도교 신도들과 이야기를 나눠야만 했습니다. 혁명적인 종교 정신이었습니다. 카라코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팍스 몽골리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다.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인데 지중해 전역이 로마라는 단일한 제국으로 통일됨으로써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시대를 일컫는 말이다. 제국이라는 존재가 가진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킬 때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하곤 한다. 동일한 차원에서 우리는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 제국에 의한 평화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있다. 몽골과 평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 단어의 조합에 이질감을 느낀다. 몽골 제국이 가진 파괴적인 힘과 유목민족에게 덧씌워진 잔혹한 이미지로 인해 몽골 제국에게 평화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어색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13세기의 세계를 살펴보면 분명 몽골 제국에 의한 평화는 존재했다. 우선 유라시아 대륙의 거의 전부가 하나의 정치 권력에 의해 통일되어 있었다. 자주권과 독립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의 권력에 의해 통일되면 우선 전쟁의 가능성이 급속도로 줄어든다. 몽골의 대규모 정복전이 마무리된 후 세계는 반세기 이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평화가 지속되자 동양과 서양의 교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니, 늘어났다기보다는 역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몽골 제국이 등장하기 이전에 아시아나 유럽에서 대륙의 반대편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만약 누군가가 로마를 출발해서 북경 혹은 항주에 가고자 한다면 그는 수십 개의 독립된 국가들과 각지에서 할거하는 도적대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만 했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확률이었다. 하지만 몽골 제국이 등장하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몽골 제국이 나서자 우선 각지에 할거하던 약탈적인 지방정부, 사실상의 도적대는 힘을 쓸 수 없었다. 이동의 안전이 보장되자 엄청난 물자가 동과 서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의 항주와 유럽의 베네치아 등은 이 새로운 기회를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루기 시작했다. 더구나 이동과 교류에 적극적이었던 몽골 제국은 이 교류를 더 확대하기 위해 획기적인 수단을 선보였다. 바로 잠이었다.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광대했던 몽골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의 전달 속도가 중요했다. 앞서 몽골의 유럽 원정 과정에서 설명한 것처럼 몽골 제국은 동서로 8,000km나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었다. 이 정도나 멀리 떨어져 있는 전선을 동시에 유지하려면 어느 누구보다도 빠른 정보 전달이 중요했다.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역사상 가장 광대했던 제국을 통치하려면 빠른 정보 전달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몽골의 지배자들은 이런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다행히 이 부분에서 몽골인들은 당시 어느 민족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기동성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유목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특출난 능력을 가진 유목민이라 해도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장거리를 한 번에 주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몽골인들은 체계화된 릴레이 시스템을 생각해냈다. 그것을 몽골어로 잠이라고 불렀다. 쿠빌라이 칸의 시대에 몽골을 방문한 마르코 폴로에 따르면 각 지방으로 가는 주요 도로변에 25마일이나 30마일마다 역참이 설치되어 있다. 이 역참에서 전령은 명령을 기다리며 대기 중인 300~400마리의 말을 볼 수 있다.
칸의 전령은 온 사방으로 파견되며 그들은 하루거리마다 숙박소와 말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정말로 지상의 어떤 사람, 어떤 국왕, 어떤 황제도 느낄 수 없는 최대의 자부심과 최상의 웅장함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했다. 몽골 제국의 시대보다 훨씬 후대인 15세기 후반 프랑스의 루이 11세 때 프랑스 전역에는 불과 2,000km의 도로와 72개의 역참만이 존재했는데 몽골 제국의 경우 제국 전체가 아니라 대칸의 직항명에만 6만 킬로미터의 도로에 1,400개 이상의 역참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몽골 제국은 자신의 영향권 아래 들어온 속국들에게도 역참의 설치를 강제했다. 따라서 정보 전달의 영향력은 몽골 제국에만 머물지 않았다. 고려처럼 기존에도 역참이 존재했던 곳의 역참은 대폭 확대되었고 러시아처럼 기존에 역참이 없던 지역에는 새롭게 역참이 설치되었다. 러시아같이 외진 지역에 있던 국가들은 처음으로 세계적인 정보 흐름망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렇다면 잠을 이용한 정보 전달 속도는 어느 정도나 되었을까? 취재 도중 만난 몽골의 역사학자인 나강보 교수에 따르면 카라쿠룸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 속달 파발꾼이 일주일 만에 도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6,000km가 훨씬 넘는 거리를 일주일에 완주하려면 하루에 거의 1,000km 가까이 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근대 과학혁명이 시작되기 전에는 몽골 제국 외에는 불가능한 속도였다. 아니 전파를 이용하거나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면 요즘도 거의 불가능하다. 몽골에서 헝가리까지 자동차를 타고 달린다고 한들 일주일 안에 도착할 수 있겠는가? 21세기 기술로도 육상 교통로를 통해 일주일 안에 몽골에서 헝가리까지 가는 게 불가능한 이유는 몽골 제국의 시대에 비해 두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교통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던 제국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행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체첸, 우크라이나 같은 수많은 분쟁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몽골 제국의 시대처럼 역참망에 대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통망은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 몽골 제국이 제대로 된 기능을 유지하고 있던 13세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보수가 가능했지만 그로부터 800년이 지난 21세기에는 효과적인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지역이 수두룩한 것이 현실이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8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라시아 횡단이 모민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몽골 제국에 의해 속도와 안전이 보장되자 동서양의 교류도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수천 개의 역과 역이 광활한 대륙을 하나의 그물코로 묶어 서아시아의 천문학과 역법, 수학, 지도학 등을 동아시아에 소개했고 중국의 인쇄술, 화약과 화기, 나침판 등 첨단 기술을 아랍과 유럽에 전해주었다. 몽골의 통신망인 잠이 만들어지자 갑자기 중국의 의사가 바그다드까지 이동했습니다. 베네치아의 상인이 중국에 갔습니다. 한국의 종이가 이슬람 도시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슬람 강철이 중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갑자기 사람과 사상, 의약품, 그리고 재화가 이것저것으로 이동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칭기스칸이 태어날 때만 해도 아시아와 유럽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재화가 한 도시에서 다른 곳으로 매우 느리게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칭기스칸 시대 이후 유럽과 아시아는 계속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사상과 재화, 의약품, 그리고 종교가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이는 근대 세계의 시스템의 토대였습니다. 저는 결국 유럽인이 몽골에게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몽골에 세금을 바칠 필요도 없었고
약탈당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시작된 모든 무역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베네치아의 폴로 가문처럼 중국에 가서 새로운 사상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곧 유럽인들은 유럽의 놀라운 새 재화와 사상을 갖게 됐습니다. 일례로 인쇄기가 있습니다. 유럽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화약을 가져왔습니다. 전에 없던 많은 것들을 갖게 됐습니다. 유럽은 문명의 가장자리에 있던 작은 지역에서 문명의 한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대 세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흥미로운 영향을 준 제국은 몽골이라고 생각합니다. 몽골은 13, 14세기에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통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 통치술이 전해졌고 많은 다른 것들도 들어왔습니다. 몽골 제국에 의해 지금의 중동 혹은 중앙아시아와 중국이 연결되었습니다. 과학과 의약품, 지도 제작, 요리가 소통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의 거대한 제국 공간의 창조로 거대한 문화의 결합이 벌어졌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놀라운 교류도 몽골 제국의 개방성과 관용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이다. 역참과 관용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신과 다른 이질적인 존재에 대해 두려움을 품지 않고 개방적으로 교류하는 자세가 없으면 이런 역참 체계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서로 역참 체계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대칸의 일방적인 명령 전달용으로만 사용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몽골 제국에서는 여행자들에게도 잠을 개방했다. 잠에 배정된 말을 이용하고 잠의 숙박시설을 사용하면서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몽골 제국은 제국 안에서 최대한 많은 여행자들과 상인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바랐기에 이런 조치들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국 곳곳을 돌아다니면 새로운 문화가 소개되고 서로 뒤섞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몽골인들은 이런 현상에 아무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기에 역참 체계를 발달시키는 일에 그토록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다시 루브르크의 여정으로 돌아가 보자. 1255년 유럽으로 돌아온 루브르크는 루이 9세에게 몽골 제국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올렸다. 프랑스 왕실로서는 처음으로 세계 제국의 진면목을 목격한 셈이다. 하지만 루브르크가 없었다고 해도 몽골에 대한 정보는 프랑스에도 들어오고 있었다. 몽골 제국이 건설한 네트워크를 통해 본물처럼 세계 각지로 정보가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많은 여행자들이 제국의 안전한 교통로를 이용하여 동과 서로 여행을 하기 시작했다. 우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네치아인 마르코 폴로가 있다. 13세기 말 쿠빌라이 칸이 다스리던 몽골 제국을 여행했던 폴로는 동방견문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다. 이 책은 당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할 정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동양에 대한 지식이 일반인에게까지 퍼진 것이다. 고급 지식인들조차도 동양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던 중세에 동방견문록은 유럽인들에게 경이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었다. 물론 몽골 제국에 의한 통행의 안전이 없었다면 모험심 넘치던 마르코폴로 일지라도 중국에 가겠다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슬람의 여행가 이븐 바투타가 활약한 것도 몽골 제국의 전성기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3대륙을 넘나들며 당시 알려진 세계 전체를 돌아다녔다는 말을 들었던 이 위대한 여행가의 여정도 팍스 몽골리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유럽과 중동에서만 여행자가 나온 것은 아니다. 내몽골에 거주하던 기독교도 랍반 사우마 역시 세계를 여행했다. 옹구투브 출신의 기독교였던 그는 1275년경 이스라엘의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 여행길에 나섰다.
여행 도중 그는 일칸국의 바그다드에 들렀는데 그때 일칸국을 지배하고 있던 아르군 칸에게 유럽과의 동맹을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이왕에 내친 걸음이라고 생각했는지 선뜻 칸의 부탁을 수락한 라반 사우마는 칸의 친서를 휴대한 채 유럽을 향해 떠나 교황 니콜라스 4세와 영국왕 에드워드 1세를 만났다. 동아시아 끝에 있던 어느 기독교도가 성지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 행장을 꾸릴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13세기 몽골 제국의 진면목이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이 시대는 15, 16세기의 대항해 시대와 대비해서 대여행 시대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대항해 시대에 콜럼부스와 바스코 다가마, 마젤란이 활약할 수 있었던 것도 대여행 시대의 정보 교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역사상 가장 방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몽골 제국. 제국이 인류에게 남긴 것은 단지 엄청난 넓이의 영토를 지배했다는 기억만이 아니었다. 문명의 전달자, 몽골 제국이 있었기에 유럽은 잠에서 깨어나 근대를 시작할 수 있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도 다른 문명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는 몽골 제국과 함께 13세기에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사를 만든 힘은 서로 다른 문화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융합했던 몽골 제국의 관용이었다. 네, 강자의 조건, 세계제국 몽골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유익함을 줄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날씨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다음 이 시간까지 참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